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건웅입니다. 오늘이 60주년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이거 의미가 상당히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 됐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분단이 됐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날 한번 우린 지나왔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볼까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개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 5대 상임 연합 승정국이기도 하죠. 여기 카이로 회담하고 얄타 회담, 포츠머스 회담 등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전후 질서 문제를 갖다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견본국가죠. 일본과 독일을 어떻게 이 전후 처리를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인가를 합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의 산업 수준하고 경제적 수준을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농업국가로 되돌려 놔가지고 향후 아시아에서 또다시 100년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모든 공업시설의 기계류를 철거를 해서 태평양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이 전쟁 피해 국가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합니다. 우리 한국, 필리핀, 또 내지는 베트남, 인도 이렇게 되돌려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에 대해서 이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일은 혹독하게 이러한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바로 미국 재무장관인 헨리 모겐스인데 이 정책을 모겐스 플랜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도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19세기 적어도 신성 로마 제국 체제로 되돌려 나왔고 농업국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모든 공업시설을 전부 철거를 해서 전쟁 피해국에게 대해 나눠주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혹독하게 물리기로 합의를 보죠.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근데 그 당시에는 독일이 패전국으로서 일체 전쟁 배상을 물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돼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보다시피 현물로다가 전쟁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이 과정에 그 당시 소련은 독일의 첨단 과학무기라고 할 수 있는 여기 VT 로켓 시설 이게 지금 독일 VT 공업 시설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근데 이런 기계류를 갖다가 현물로 소련이 받아가기로 합의를 하죠. 뿐만 아니라 독일의 과학자들을 데려가기로 소련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1949년 8월 29일 날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다가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핵무기 독점 시대는 끝이 나고 미국도 언제든지 소련으로 하여금 핵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서부터 미국과 소련 간의 무한대 무기 경쟁 체제가 들어갑니다. 오늘 흔히 얘기는 스타워즈라고 그래갖고 별들의 전쟁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소련 공산주의 국가의 그 팽창 정책과 미국의 그 자본주의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는 또다시 미소 냉전 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와 같은 연합국이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 독일 패망하는데 소련은 무려 2천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내면서 독일 패망에 가장 공로자 역할을 했던 소련이 나치 독일이 패망을 하자 또다시 영국, 미국과의 그런 적대국이 되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동맹국이었었는데 나치가 사라지니까 패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소 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동독 여기가 소련의 공산화로 아주 소련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유럽 대륙이 또다시 엄청난 전쟁의 공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전쟁의 공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연합국들끼리 같이 동맹 체제를 만든 게 바로 서유럽의 전후복고 정책인 이게 마샬 정책입니다. 이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동유럽의 이제 공산화가 되니까 나머지 바르샤바하고 나토가 구성이 되면서 소련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그 이후에 동시에 동양에서는 여기 목택동의가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본토와 공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에서 진행됐던 그런 긴장과 전쟁의 공포가 아시아 진영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은 미국이 대일본 정책을 적어도 연합국과 합의했던 일본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거다 전혀 다 전면 백지화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전쟁이 한참 진행될 당시에 1951년 9월 8일 날 미국이 일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강화 조약 체결한 이유는 여기 지도에도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중국이 공산화가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면 다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걸 갖다가 전쟁 보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국이기도 하고 패전국에 대해서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협의해서 대일 강화 조약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면적으로 이걸 갖다가 백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흔히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청나라가 엄청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물린 내용과 똑같이 역시 태평양 전쟁의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전쟁 배상금을 물리기 위한 대일 강화 조약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전면 백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왜? 일본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혹독하게 물리게 되면은 일본이 공산화가 진행되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다 사령관에 의한 정책이 펼쳐진 겁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중국 이거 승전국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쟁 피해 국가인 한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모든 나라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잘못된 체결로 인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피해국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전범들이 합사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대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참여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그 당시에 중국의 지금 그 다오라고 하는 그 센카쿠 절도 또 그 조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엄청난 그 면죄부를 줬던 그런 원인이 거기서 나타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그 요시다 총리가 이게 지금 서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동기는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그 군사 방위 전략에 의한 수단으로다가 지금 일본을 공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근거는 지금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했던 것이 뭐냐면 적어도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그 태평양 연안에 갖고 있었던 일본이 그 1895년 청일전쟁 이전에 모든 영토를 무조건 반환하겠다고 하는 이 서명입니다. 항복조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무시를 하고 면죄부를 준 결과 결국은 한국의 독도 문제라든가 중국의 조도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을 갖다가 희생 삼아서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미국 시카고 대학교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이 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적어도 이러한 근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벌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이 군사적 외교 관계가 숨막히게 전개가 됩니다. 그 근거는 1949년 6월 29일 날 미국의 600명만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미군이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950년 딱 6개월 후에 1월 21일 날 그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애치슨이 폭탄 선언하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소련하고 중국 공산국가로 하여금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공산화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게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애치슨 라인은 뭐냐면은 중국하고 소련의 핵 공격으로 하여금 한국하고 일본이 여기 사정권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지켜준다는 선이 이게 애치슨 라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을 제외시킨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1950년 1월 21일 날 애치슨 라인을 그으면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한국을 제외시키니까 남한을 제외시키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미국이 남한을 완전히 포기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요. 이때는 이미 미군이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네 번째 김일성이가 1950년 4월 10일 날 모스크바 소련의 스타린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제안하냐면은 한국전쟁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린이 이 제안을 거절을 해요. 김일성의 제안이. 왜냐? 만약에 소련이 북한에다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미국과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김일성이 그러면 소련의 스탈린을 방문했냐면 남한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기 때문에 남한에 군사적으로 뻥 뚫린 상태에서 이때가 제일 찬스다 하고 남침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정권 김일성이가 모스크바로 방문했다는 게 이게 지금 1950년 4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탈린은 이 제안에서 거절을 하죠. 그 대신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소련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갖다가 군사적 지원은 어려우니까 중국에다가 외교 문서를 보낼 테니까 목택동이한테서 도움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여기도 이런 마오쩌둥이 이제 5월 이거 여기 TV 화면에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갖고 여기서 나와 있지만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에 5월 13일 날 김일성이가 목택동이 만나가지고 한국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소련 대신 중국이. 그러면 중국은 어떤 상황이 벌었냐면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지 불과 한 7, 8개월 만에 북한에다가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박헌영하고 김일성이가 그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달라는 편지 내용이고, 그래서 목택동이는 팽덕희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팽덕희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팽덕희를 갖다가 그 중공군 총사령관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모한영, 이게 큰아들이에요. 모한영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죽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10만 명의 중공군을 갖다가 보냈는데, 여기에는 조선 의용대 출신인 무정장군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그 연안파들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갖고 38선, 그 휴전선에, 38선에 전진 배치되는데 10만 명의 군사가 전진 배치되고 그 연안파들로 해서 한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50년 동안 극비 외교 문서가 이제 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돼 가지고 하나하나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미 중국하고 북한 간에 10만 명이란 대군사가 이동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미국이 고도로 발달된 첩보 활동을 통해서 손바닥 보듯이 다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국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도 이분이 누군 닐슨 본드 주한 미국 대사가 참상관에 이게 인터뷰한 게 나와요.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은 위성국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에. 그러면은, 6.25 전쟁이 발발됐을 때, 그러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 전략의 일환이었다. 왜 우리 민족이 희생당해야 되는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아시아 전쟁 피해 국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그 목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의도적으로 한국전쟁을 발발시켜갖고 일본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우리 민족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요시다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가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발발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총리가 무릎을 치면서, 이것은 천우심조다. 한국이 일본을 살려냈다면서 기뻐 날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자들하고 같이 신사참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한국을 갖다가 또 다시 의도적으로 우리 민족하고 관계없이 전쟁을 유발시켜갖고 우리를 희생물로 삼아서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거 뭐 다시 그 당시에 일본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된 그 원인은 한국 전쟁에서 필요한 그 미군하고 유엔군이 필요한 그 군속 물자를 전부 일본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군사 물자를 갖다가 중공업을 육성시켜갖고 짧은 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죠. 그리고 그 돈을 벌어들인 것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군수산업체를 다시 가동시키는데 한국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고통당하고 또 우리가 동족상잔의 유교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왜 우리가 희생당해야 되는 건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원자폭탄으로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 선언한 게 일본군들이 다 들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메이지 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 때까지 약 근 동북아에 또 동북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저질러 놓은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그 악질적인 그 모든 만행이 이 태평양 전쟁에 원자폭탄이 떨어진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싹 사라집니다. 일본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만행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게 항복문서죠. 이게 바로 미국하고 소련의 대리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국가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시 동족 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내란이 중국 목택동이 오고 그 다음에 공산당 정권의 목택동이 오고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이 오고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이 되면서 바로 이게 이제 목택동이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점령이 되고 내전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바로 이 불똥이 어디를 한국으로 튄다면 한국 전쟁으로.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 베트남 전쟁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참, 일본이 패망했으면은, 패망하고 끝났으면 일본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희생 삼아가지고. 근데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1975년 미국이 패망하고 물러나잖아요, 이게 75년. 그러면 75년이 어떤 해입니까? 일본이 패망한 지 30년 동안 아시아에는 이 일본의 식민지 국가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갖고 30년 동안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서로 간에 전쟁을 벌여야 됐던 이런 비극의 모든 원상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경제 대국으로 만든 그 원인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니까 모든 정책을 다 백지화를 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그 도조 시대끼 A급 전범이죠. 도조 시대끼를 비롯해서 일본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그렇게 악독한 만행을 저지른 이 전쟁범죄자 몇 사람이 중에 7명밖에 처단 안 시켰습니다. 기시노부스케. 이 기시노부스케는 참, 이 기시노부스케만 얘기해도 좀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A급 정권, 지금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 키시노브스키를 비롯해서 26만 명의 군국주의 전쟁 범죄자들 전부 석방시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나? 바로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와 대화하기 위해서 일본을 미국의 군사 위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군국주의자들을 전부 다 부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쓰비시, 가와사키, 스미토모 이런 모든 군수산업체를 갖다 다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 다시 무기 생산을 전부 다 허용시켜가지고, 이 오시마 요시마사는 그 1895년 청일전쟁 당시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경복궁을 갖다가 기습적으로 점령한 사람이다. 왜? 조선을 갖다 병창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오시마 그 소장이 혼선 여단장으로서 그 당시 7,000명 병력을 이끌고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풍도 앞바다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산만 전투하고 평양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청일전쟁의 1등중입니다. 이게 바로 고조 할아버지 아베. 그리고 키시노브스키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키시노브스키 친동생이 그 아베 이에사쿠, 아베 이에사쿠, 그 자기 집안에 총리만 3명이나 배출한 지금 아베 신조 집안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시본, 야마구치현 출신들이 전부. 이토 히로부미가 태어난데, 그것도 얘기하려면 한장 없으니까 그거 자르겠고.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가 다시 미일 동맹을 체결하고 제2의 가스라 데프트 비밀 협약을 갖다 체결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 동북아에 엄청난 지금 아베는 옛날에 그 꿈꿨던 걸 갖다가 다시 지금 재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줄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네른베르스키 재판에서는 5,000명을 전범들을 갖다 다 사형을 시킨 거고,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그 흔히 얘기는 옥새작전, 여기 있는데 옥새작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옥같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명분하에 일본 1억인들이 다 죽자, 미국 놈하고 상대를 해갖고, 그래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 뿐만 아니라 그 사이판 이런 데에서도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어른애들, 아녀자들까지 다 부둥 껴갖고 같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 미군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은 생명을 중요시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 않은 그 지독한 면을 보고 전쟁에서 아주 심리적으로 질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군들은 이게 다 아니야. 떼죽음 당한 거야, 이게. 근데, 그리고 좋다. 일본 본토를 갖다 점령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100만 명의 조선의 만주에 주둔해있는 관동군을 갖다가 상대를 해서 싸움할 생각하니까 미국 놈들은 아예 심리적으로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을 하죠. 루즈벨트가 스탈린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련군이 저 만주에 주둔해있는 관동군을 좀 쳐달라.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전쟁하는데 수월하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명의 전쟁 희생자를 내면서 독일군과 지독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동양에 일본하고 또다시 두 개의 전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하느냐. 이건 도저히 군사 전략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아직 미국의 그 원자폭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943년 11월 28일 날 그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다시 한번 그 스탈린한테
소련군이 그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좀 공격해달라고 재차 요청을 합니다.